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미국의 시장이 금요일 아주 약하게 좀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 시장도 걱정은 되는데 조금 약하게 시작할 것 같죠? 미국의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떨어지고 마이크론도 0.5% 정도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될지 저희 증시팔과 함께 지켜보시죠.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오늘 또 저희 증시8에서 한 주 동안 이어지게 될 증시 일정도 짚어드릴 테고요. 그리고 오늘 첫 코너 AI 대 인간을 통해서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 AI의 시선으로 그리고 인간 대표 강관우 앵커의 시선으로 함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통해서 방송 2배로 더 재밌게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그리고 저희 코너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들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최대한 방송에서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서울경제TV 유튜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도 그리고 증시팔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외국인 기관 삿바 싸움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오늘 AI 대 인간에서 공매도와 관련된 외국인과 개인은 어떤 양상인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공매도 하면 항상 머리가 좀 지근지근하시죠. 공매도로 인해서 피해 보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을 테고 공매도라는 개념 자체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AI 대 인간 코너 통해서 그 두 가지 고민 모두 좀 타파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AI 대 인간 챗GPT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이어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 대 공매도의 전쟁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개인이 승기를 잡고는 있는데 조금은 그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개인 투자자들의 승리가 계속해서 이어질까 하고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주도 세력이 어떻게 보면 외인과 기관이라는 큰 규모에서 이 개인 투자자로 좀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주도 세력의 변화는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엿보인다라는 답변 첫 번째로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이 공매도 세력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시장 전반의 모든 종목에 대해서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 종목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부분에도 챗GPT가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단기 과열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들이 단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답변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과연 이 매수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도 챗GPT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세력을 이길 정도로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답변까지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건우 앵커님, 오늘 챗GPT의 답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거의 A0에서 A 플러스 이 정도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오늘 성적 좋네요. 네, 성적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밑에 지속적인 적극 매수는 힘들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미국의 은행 위기 사태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개인들끼리 막 SNS로 막 퍼날르면서 네. 디지털로 그냥 다 인출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은행까지 안 뛰어가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그 카톡방이나 이런 데 되게 SNS가 발달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공매도에 대해서 막 개인들이 뭉쳐가지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챗GPT가 21년까지 지금 업데이트돼 있어가지고 최근 건 미처 업데이트를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개인의 영향력이 지금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트를 좀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삿바 싸움이 한창이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 이쪽이 공매도를 주되게 이렇게 치는 세력들이거든요. 네. 거기에 반해서 대응해서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그 매수로 끌고 가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예전에는 공매도를 치면은 항상 이겼던 그런 싸움이에요. 공매도를 친다는 얘기는 밑으로 내려갈 것에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손실을 많이 기록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삿바 싸움이 한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언론사에서 하나를 이제 한 걸 제가 따왔어요. 그래서 공매도 폭격이라는 단어까지도 저렇게 썼고 역대 최다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제일 밑에 쪽에 줄을 보시면 공매도 전쟁. 전쟁이라는 말까지 지금 이렇게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이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겨루기가 한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제일 앞서 있는 게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좌측에 에코프로가 있고 오른쪽에 에코프로 BM입니다. 날짜는 지금 역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쪽으로 보시면 가장 최근 일의 잔고를 제가 엷은 보라색으로 표현했는데 에코프로 보시면 전체 주식 잔고의 2.5%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은 3.3%, 에코프로보다 좀 많죠. 그런데 최근에 좀 올라오나 싶더니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보다 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훨씬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은 여기에 대놓고 가파르게 공매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최근 일주일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에 비해서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았고 최근에 조금 같이 내려온 거는 있습니다만은 에코프로가 주가 하락률이 더 컸기 때문에 최근에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는 지금 개인을 압도하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개인들이 사실은 뭐 공매도에 이제 치이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코스닥에 신용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게 21년도부터 제가 수치를 쭉 넣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가져와 봤는데 지금 파란 선이 코스닥이거든요. 지금 10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용으로 산 거는 외상으로 산 거잖아요. 근데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몸집 이렇게 차이를 보면은 거의 5배 차이 나요. 코스피가 5배 더 크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이 지금 신용을 더 많이 쓴다. 무슨 얘기입니까? 개인들이 배팅을 엄청 심하게 하는 거예요. 배팅을. 자기 몸값보다 지금 2배를 더 자기 돈보다 투자 원금보다 네. 2배 이상을 지금 돈을 계속적으로 사자로 이렇게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매 그러면서 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해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매와의 전쟁이다. 이런 이제 단어까지도 종토방에 이렇게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다음 이제 제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를 왜 친다고 생각하세요? 떨어질 주식에 보통 베팅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맞는 얘기예요. 떨어질 주식에 베팅하는 거. 금방 제가 계속 얘기한 게 네. 떨어진다는 쪽에 베팅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단점을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거예요. 역기능의 시장 교란, 시장을 뭐 어지럽힐 수 있는 겁니다. 왜? 주체 세력이 외국인과 기관이 뭐 정토방에 가면 짜고 친다고 막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네. 그럴 정도로 시장 교란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런 적도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죠. 세력의 주가 조작 가능성. 이거를 떨어지는데 베팅만 하면 좋은데 떨어뜨리려고 베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아주 싫어하고 아주 이게 너무너무 싫어하는 네, 공매도에 치를 치를 떨어요. 근데 제일 밑에 보면 그래서 개인에게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역기능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순기능도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순기능은 떨어질 수 있는 주식을 배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뭐 안 팔아도 되는 주식을 빌려다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많아지고 활성화된다. 어.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버블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버블을 제거를 하면서 시장이 안정되게 이렇게 될 수 있다. 지난번에 저희가 튤립 사건 얘기했었잖아요. 네, 기억나네요. 기억나죠. 튤립 어땠습니까? 막 이렇게 올랐다가
그대로 원위치로 가는데 몇 달 안 걸렸잖아요. 네. 이게 버블이거든요. 버블을 제거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장이 빠지고 있을 때는 내려가는 쪽에 배팅을 하면 빠지는 하락장에서도 이익이 가능하다. 네. 이런 순기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기능, 역기능인데 지금은 어쨌든 개인들은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뭉쳐가지고 지금 기관과 외인의 공매도 지금 공격에 지금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얼마나 공매도 잔고가 쌓였는지 한번 볼게요. 그 코스피 왼쪽은 코스피고 오른쪽은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 보시면 제일 밑에 롯데관광개발 전체 발행 주식수의 10%를 지금 공매를 쳐놨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아주 주가가 높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후성도 5.8%예요. 네. 2차전지 관련돼서 그런 주식이잖아요. 오른쪽에 코스닥 보시면은 쭉 내려가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 이녹스 첨단 소재. 또 제가 빨간 거로 표시하는 나노 신소재. 나노 신소재도 최근에 막 주가가 엄청 났잖아요. 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7%, 6% 전체 발행 주식수의 이 정도를 지금 공매를 치고 있다. 그리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최근에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은 뉴스가 그랬죠. 나오면서 뭐 하한가를 2번 연속 맞았는데 여기도 5% 이렇게 공매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안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다음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좀 보시기에 어려울 것 같지만 이 선보다는 오른쪽에 이름 순서를 보시면 돼요. 잔고 순서로 후성이 제일 주가가 많이 튀었다. 그다음이 IS 동서고 OCI고 SKC. OCI는 저희가 얼마 전에 좋은 주식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내려갈 거로 알고 베팅을 했는데 폴리실리콘이 지금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OCI 같이 그 공매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손실 볼 가능성이 큰 공매도 전략으로 저는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SKC 다음에 두산 퓨얼스 그래서 쭉 내려가면 아까 언급했던 롯데관광개발 보면 연초보다도 지금 주가가 한 17, 8% 내려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공매도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경우고 예측을 잘했다. 이런 케이스에 이제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코스닥 쪽입니다. 이쪽도 오른쪽에 이름만 한번 보세요. 나노 신소재, 하나마이크론 쭉 내려오면서 저 밑에 네이처셀까지 말이죠. 저 밑에 네이처셀과 현대바이오는 연초 대비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여기는 가격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런 거고 제일 위에 보시면 나노 신소재예요. 최근에 빨간 줄이 급하게 한번 쭉 떨어졌죠. 네. 이게 이제 에코프로 조정받으면서 같이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공매도 잔고가 거의 1위권이더라. 1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차트를 준비해 드렸고 자. 그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주가를 볼 때 항상 제가 뭘 봅니까? 밸류에이션을 보잖아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뭐 호텔신라 PBR이 6배, 두산 퓨얼셀 5배, 후성 4배. 이 지금 높은 쪽이에요. 롯데관광개발도 3배. 그런데 저기 빨간 줄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HMM, IS동서, OCI 이쪽은 그렇게 높지도 않네요. 높지도 않은데 공매도를 쳤으면 이거는 잘못 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오른쪽에 코스닥 쪽 보시면은 제일 밑에 박셀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뭐 바이오니아까지 이게 지금 7배, 9배, 12배, 13배 이게 지금 PER이 아니고요. PBR입니다. 자기 몸값에 비해서 너무너무 비싸게 받고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아까 챗GPT가 그랬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그 자기의 원래 가치에 수렴한다. 네. 그걸 보고 지금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매를 계속 치는 것 같고 위에 심텍 하나마이크로는 그나마 되게 양호한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거고 그다음 보시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고평가 기업 이거는 제가 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공매도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어떻게 끝까지 버틸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공매도를 하나의 시장의 지표로 이해를 하고 이걸 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좀 기르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챗 GPT의 한마디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GD가 예전에 또 발표를 했던 노래 가사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전쟁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공매도 전쟁 과연 영원할까? 라는 그 의구심에서 영원한 건 절대 없다라는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강건 앵커님은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주실 건가요? 제가 여기 원고를 보낼 때 사실은 모든 거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준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답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영원한 것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답을 서로 안 보고 했는데 어떻게 답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영원한 것은 없다로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 지금 현재 있는 상황들, 오늘 AI 대 인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이 전쟁에 뛰어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잘 활용을 하셔서 과연 지금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월요일 AI 대 인간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오늘 또 증권사 리포트 짚어드리고 한 주의 일정도 함께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증권사 리포트 짚어드리고 월요일인 만큼 한 주간의 증시 일정도 함께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은혜 이건 꼭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바로 LG입니다. LG에 붙어있는 증권사 리포트의 제목 먼저 살펴보시죠. 적극적 주주 정책, 주주들의 요구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LG가 지금까지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다소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따라서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좀 주주 정책, 주주 환원 정책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것에 증권사 리포트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있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는 가라앉은 상황입니다만 거기다가 최근에 영국계 행동주의 지분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한 5%가량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자, 지금 행동주의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행동주의 투자 세력이 경영권을 위협할 가능성은 사실상 좀 낮아 보입니다. 이전에 일본의 지방은행에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고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행동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때 이후로는 딱히 적극적으로 위협적인 어떤 경영권을 위협할 만한 그런 행동들은 사실 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에 시장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주가 부양에 대한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요구가 주주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LG가 조금 더 행동을 해주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구하는 주주들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리포트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구강모 회장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의 지분 가치가 2조 4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가치가 시장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의 10배가량 튀어오를 수 있을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LG의 경영권 지분 가치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라고 보고 있는 점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주가가 점점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리포트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경영권 지분 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국계 행동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드렸습니다. 일전에 이제 가족권 경영권을 두고 소송 분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영국계 투자 회사인 실체스터가 LG 지분의 5.02% 보유 공시를 했습니다. 보유 목적은 일반 투자라고 공시를 했는데 단순 투자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경영권에 직접 개입할 의사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KT 지분 5%가량 보유했다라고 신고를 했을 때 모습만 봐도 행동주의로 불릴 만한 모습의 적극적인 활동은 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따라서 LG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투자 의견 매수구역 목표 주가는 10만 8천 원으로 상향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LG로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역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데브시스터즈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아주고 있고 외인과 기관 매수세도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제목이 재밌습니다. 퀀텀 점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점프를 할 때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단숨에 좀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죠.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할 때 이런 퀀텀 점프라는 제목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1분기에도 적자는 이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의 데브시스터즈 모습, 정말 퀀텀 점프를 해나가면서 더 뛰어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존작의 매출 하향은 이제 좀 거의 끝났다, 안정화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마케팅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비용 통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자에 대한 관리 부분,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관리가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데브시스터즈 하면 결국 이 게임입니다. 쿠키런 킹덤일 텐데 중국에서 흥행이 상당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중국에서 국내에서도 흥행을 했던 것만큼 중국에서도 비슷하게 흥행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퀀텀 점프를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계속해서 멀티플 확장이 동반이 되면서 해외 매출 비중도 덩달아서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데브시스터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지난해 말 때만 해도 버스나 이런 데 광고판에 BTS와 또 쿠키런 킹덤이 결합을 해서 마케팅하고 있는 모습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때 좀 많이 비용 지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 마케팅 비용은 어쨌거나 일회성 지출로 끝이 났고 2주년 업데이트에서 또 비용 절감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적자 이어나가게 되겠지만 마케팅비가 사라지고 또 인건비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서 데브시스터즈 허리띠를 졸라맨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월에 쿠키런 킹덤 2주년 업데이트 했는데 지난해 BTS 콜라보 때보다도 매출 기여도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에도 시장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데브시스터즈에 대해서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는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상향한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시 일정은 이어지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으로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미리 짚어봅니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게요. 하나증권의 이청원 FA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FA님 이번 주말에는 좀 그래도 집에서 또 육아를 또 열심히 하셨나요? 전쟁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AI 대 인간에서도 전쟁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자,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돈맥경화의 경기 둔화, 반도체 수출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 단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돈맥경화, 돈의 흐름이 좀 막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자, 오늘의 헤드라인 간단하게 요약 먼저 들어볼까요? 돈맥경화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잘 돌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실물 경제가 그리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를 반영하는 주식시장도 지금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현재까지 누적되는 무역 적자가 대략 258억 달러, 기저에 있는 것은 유가, 환율의 흐름이 상당 부분 불안하고 물가 또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를 전반적으로 악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 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하나 혹은 산업은 결국에는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반도체가 앞으로 더 나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실물 경제가 그렇게까지 꽉 막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청원 FA님, 우리 주식시장의 흐름을 볼 때도 그렇게까지 공감을 크게 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 이야기인즉슨 우리가 그렇게까지 공포감을 미리 갖고 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불안한 부분은 아무래도 유가, 환율, 물가 이 세 가지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결국에는 반도체가 좀 살아나야,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야 우리 경제에도 활력이 좀 돌 텐데 그 부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자, 이청원 FA님 오늘의 투자 키워드 어떻게 좀 설정해 보면 좋을까요? 돈맥경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료를 이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릴 건데요. 돈맥경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금이 돌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정부, 가계, 기업이라고 하는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세 가지 주체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네, 마침 또 사진에 보이고 있는 이 빨간 철근들이 마치 혈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혈관인 줄 알았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출입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제가 우선은 가지고 와봤는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수출이고요. 파란색은 수입입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그래도 계속해서 흑자를 보였습니다. 수출이 많이 되고 수입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국가 자체로 보면은 당연히 남는 장사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2022년에 처음으로 이게 바뀌게 돼요. 이 네. 부분은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월별 데이터를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빨간색 박스인 2월입니다. 2월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3월부터는 이제 쭉 가게 되는 거죠. 쭉 수입이 월등히 많은 상황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뉴스나 기타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상황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핵심이 되는 것은 다른 건 없겠죠. 저 당시에 있었던 변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줄 수 있었던 한 가지 효과는 결국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견인했고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크게 부각시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수입 원가 혹은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수입 금액의 상당 부분 위축을 견인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기저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한 가지 통화 정책.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응당 필요한 통화 정책이라고 우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 금리 인상이 주는 외부 효과가 적지 않았다는 것. 이제 그것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주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14일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40억
2,700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정도 감소했고요.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반도체로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과 가계의 흐름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선은 기업부터 살펴보게 되면 기업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에 놓이게 되었을 때는 필연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경영을 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뭐 인력으로 해당하는 노동이 핵심이 되는 게 아니라 자본이 자본을 계속해서 낳게 되는, 그러다 보니 자본 조달 비용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네. 금리 인상 기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동부채가 되든 비유동부채가 되든 자금 조달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반환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응당 부담이 커지게 되었던 거죠. 필연적으로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놓이게 되거나 기업이 추후 수익성을 창출함에 있어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가계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가계의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득을 상당 부분 줄일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하는 거죠. 네. 각 가계의 입장에서는 뭐 지금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내가 사는 집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단순하게 자기 자본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대출을 끼고 하게 되는데, 대출을 우리가 끼게 되면 결국에는 이에 따른 대출 이자, 그 비용이 기준금리의 인상에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이번에도 올라갔죠. 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말 그대로 영끌족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들이 너무 힘들게 되었던 네.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도 지금 크게 살아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더욱 힘든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전체 소득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고정 비용의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응당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한 재화를 조금 더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기업과 가게를 조금 힘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기업과 가게가 힘들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자금 조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수, 즉 세금 비용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추후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자금을 공급한다든지 또는 기타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간 그 많은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핵심은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 그로 인해 실물 경제가 상당 부분 위축이 되었는데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반도체까지 좋지 않다 보니 조금씩 무역 수지 기준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과연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다행히 그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우선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이니 지금 시장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상 기사 자체는 매우 안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은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원론적인 것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통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변동성이고요. 또 하나는 불확실성입니다.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중의 움직임, 즉 캔들의 크기가 위아래로 컸을 경우에 생기는 리스크를 말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변동성이 큰 상품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대 수익과 기대 손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지금은 불확실성인데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지난해는 막 시작이 되었을 때였기 때문에 얼마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제 다 나왔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기준으로 베이비 스텝이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없을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금리 수준은 대략 0.5%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결과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갈 겁니다. 이유는 반도체, 지금 기사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반도체에 대한 부분인데 반도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잘하는 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임의적인 감산도 시행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1분기, 2분기는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3분기 이후로는 실적의 개선세가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핵심 산업군들의 움직임이 개선이 되었을 때 이후 그 아래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분명 수혜를 얻을 것이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이 못 갈 일은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마무리되었고 향간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 전 겪었던 SVB 파산과 같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코스닥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매우 좋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2600포인트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종목과 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지금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돈맥 경화 그리고 경기 침체, 경기 불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동안 좀 많은 여파들이, 충격의 여파들이 우리 시장에 깃드는 모습 작년 한 해 동안 확인이 됐고요. 또 그런 만큼 정부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가게 입장에서 각각의 고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던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특히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시장 점차적으로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이청원 FA님께서 해주셨고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수혜 업종을 좀 짚어본다면 어떤 업종 보면 좋을까요? 저는 식품 쪽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식품에 대한 소재, 식품 소재업과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제품, 예를 들면 뭐 농심이나 오리온 등의 식품 가공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식품 가공업체를 조금 더 보는 거예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상당 부분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적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 특히 식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다양한 재화에 대한 매입 원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실적 혹은 재무상으로 회계적으로는 매출 원가와 판관비의 인상으로 나오게 되고 이에 대한 부담은 결국에 각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의 인상으로 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판매 가격의 인상으로 조금씩 견인이 이미 되었던 상황인데 올해는 물가 상승이 지난해보다는 조금은 더뎌질 것으로 보여지고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식품 가공업체의 경우에는 결국 매입 원가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판매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겠죠. 그렇죠. 판매 가격은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매입 단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영업이익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주가가 고스란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업 하나를 딱 뽑자면 이제 농심이라고 하는 기업을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심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라면, 신라면, 또 육개장 사발면, 또 짜파게티. 참 맛있는 라면을 많이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라면에 대한 매출 비중이 대략 7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 판매 가격의 인상이 모든 재화에서 다 나왔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신라면과 짜파게티 그리고 과자 같은 경우에는 새우깡 이 세 가지에 대한 판매 가격 인상이 가장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라면이나 뭐 새우깡 또 짜파게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밖에 변하지 않아요. 변동률 자체는 뭐 10% 정도 된다 하더라도 판매 가격의 입장에서는 대략 1,000원이 1,100원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은 셈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실상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것이 아니고요. 농심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판매 가격을 올렸고 덕분에 지난해 매출액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농심의 여러분들이 조금은 눈여겨보시고 시장의 상승에 힘입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라면 가격이 오르면 부담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부담의 폭이 상당히 좀 적은 편이고 그런 만큼 우리가 식품 가공업체 그중에서도 농심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이청원 FA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물론 돈맥 경화 좀 걱정이 되는 뉴스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 찾아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증권의 이청원 FA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개장 30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4코너인데요.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에 이화진 과장 화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종목 말씀드려야 되는데 먼저 뭐 들을까요? 일단 AP위성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오늘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저위도 개성에 대해서 오늘 발사 예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좀 시장에 좀 관심을 좀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AP위성 같은 경우는 현재 위성통신 단말기도 만들고 있고 관련 제조업체도가 따로 하고 있는 만큼 하지만 매출의 대다수는 좀 위성통신 단말기 쪽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뚜라이아라고 하는 이제 통신업체인데요. 일단은 미국이나 영국 쪽에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을 대부분 잡고 있고 이제 유럽이나 그리고 아프리카나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전반적인 미국, 유럽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뚜라이아가 이제 대부분 공급을 다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2023년도 그 CES에서도 퀄컴이 위성 기반에서 양방향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솔루션을 할 수 있는 칩을 일단은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망을 통해 가지고 통신을 하고 있고 지금 AP위성 같은 경우는 위성망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둘 다 할 수 있는 기술을 일단 선보였던 건데 일단 AP위성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두 개에 대해서 망을 다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중에 나온 단말기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직까지는 통신 송수신에 대한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휴대용 단말기 기준에는 아직 못 미치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 연말이나 아마 내년 초쯤에는 지금 이 뚜라이아가 본격적으로 이제 AP위성에게 이와 관련된 칩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제공했던 만큼 좀 더 슬림된 단말기를 아마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또 이런 위성통신 단말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도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어왔던 만큼 그런 위성망에 대한 수요, 특히 B2B 쪽으로 대한 시장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클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지 궤도상에서의 위성 같은 경우는 보통 두세 개만 있으면은 전 세계 지구를 통해서 다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하는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보통 4만 개 이상 위성을 띄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드는 부분이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부터 누리호 관련해서 AP위성이 본격적인 수주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제 향후에도 이제 누리호 관련된 위성 이슈로 인해 가지고 AP위성은 좀 우주항공 쪽에서 어느 정도 가장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좀 시장에서 그동안 단기적으로 빠졌다는 부분에서 좀 반등이 한번 나올 자리가 아닌가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누리호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누리호 이제 발사 이 소식이 5월, 6월 되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에 좀 밀렸어요. 네, 사실 뭐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았던 게 물론 매출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이런 스타링크 X나 아니면 원앱과 같은 전 세계에 있는 이제 그런 위성 관련 회사들에 대한 뭐 실적이나 아니면은 이런 프로젝트 관련 이슈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새로운 신정권에서 이제 우주항공 관련 프로젝트 이제 과학 기술부에서도 꾸준하게 5대 프로젝트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테마성에 대한 좀 단기 상승은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샤이시는 물량이 좀 나왔다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작년에 나왔던 실적들이나 이런 이연된 이슈는 올해 하반기쯤에 좀 더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주항공이나 하면은 좀 뜬구름 잡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AP위성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안전한 주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정책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뭐 스타링크 X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좀 단기 큰 변동성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매수 접근해도 되지 않는 자리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3만 원, AP 위성 들어봤고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대우조선해양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조금씩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일단은 뭐 유가도 80달러 이상을 뭐 차지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그룹과의 좀 이제 인수 기업결합 승인이 이제 유럽연합에서 지난 31일 원래 내일 이제 승인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시일 18일 이전에 이미 먼저 그 공식적으로 승인을 일단 내줬습니다. 작년 6월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좀 경쟁 제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거절이 됐었고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승인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만 좀 심사만 남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49% 이제 지분이 하나가 대우조선해양에 가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조선 3사 중에서도 LNG 선박 관련해서도 가장 많은 수주를 받았었고 이미 2년 전에 수주를 받았던 이제 고성가 지금은 아마 상반기 때는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저성가 위주의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실적을 조금은 내려놓더라도 하반기 때부터는 적어도 한 400억 이상에 대한 영업이익 흑자 좀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전 흔히 신조선가가 대략 한 140에서 170까지 올라갔을 그 시점에 대해서 수주를 받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일단 타사 대비해서 좀 잠수정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잠수정 관련해서 미국이나 또 여러 나라에 대한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만약에 이제 하나그룹과의 이제 인수가 되게 되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런 무기 관련 좀 업체이다 보니까 같이 잠수정에 편입될 수 있는 그만큼 시너지를 좀 발휘할 수 있는 좀 조선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추후에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탱커선까지 좀 본격적인 수주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은 조선 3사 중에서 가장 빠른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대우조선해양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 9시 반에 하는데 거기도 제가 조선주 한 종목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오늘 대우조선해양 좀 들어봤는데 가격은 좀 어떻습니까? 물론 최근에 조금 단기적으로 좀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 고점까지 다달해 하긴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매볼 때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어느 정도 돌파를 하고 뭐 하반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덩달아 있기 때문에 목표가 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23,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자, 오늘 AP위성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까지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더 유익하게 증시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